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행복한 일들만 가득 생기실 거예요. 한복판 재개발 설명회장은 사람들로 빽빽했습니다. 접이식 의자가 줄을 지어 놓여 있었고 앞줄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똑바로 앉아 있었죠. 단상 위에서는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어요. 숫자와 계획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 고개가 같이 움직이곤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후텁지근했고 히터에서 나오는 열기에 사람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옷깃을 풀었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든 걸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뒤쪽 통로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 끈이 풀려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고 무릎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패딩 소매가 해지고 바지 밑단이 닳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회장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회장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이의 눈은 깊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뭔가를 오래 본 듯한 눈이었죠.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마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알리려던 참이었죠. 그때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회의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 고개가 한꺼번에 돌아갔어요. 진행요원이 통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짜증스럽게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아이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 사람 회장님을 살릴 얼굴이 아닙니다. 아이는 비서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방향은 정확했어요. 장례식에 더 어울려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흘렸고 누군가는 욕을 내뱉었죠. 미친 애 아냐? 누가 데리고 들어온 거야? 경비는 뭐 하는 거야, 대체? 진행요원이 아이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동작은 분명했죠. 진행요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회장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웅성거림조차 없었죠. 회장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비서는 습관처럼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손등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회장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손등에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상처 같기도 했고 멍 같기도 했어요. 아주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최근에 생긴 것 같은 묘한 흔적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국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양복 재킷이 펄럭이며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죠. 아이와 눈높이가 비슷해졌습니다. 아가씨,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평소의 권위는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지금 무슨 말인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아이는 회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서를 보고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참은 듯 고요했죠. 오늘 안 넘기면 살아요.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넘기면 회장님 장례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모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뭐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보안 요원을 불렀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란스러웠죠. 저애 당장 내보내. 누구 자식이야 대체? 회장님, 저런 애 말 들으실 겁니까? 하지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 얼굴에는 겁이 없었습니다. 대신 피곤함이 서려 있었죠. 오래 걸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놓았어요. 없어요. 부르는 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있었어요. 붉은 빛이 회의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서하라고 부르긴 했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고아원에서.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죠.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기대도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따라 회의장을 나섰어요. 사람들 시선이 따라왔지만 둘 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이 신발끈이 바닥을 질질 끌렸고 회장 구두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서운 건 없습니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운 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둘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불빛이 층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는 평소 쓰던 경호원이 없었어요. 회장이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아이가 앉아 있었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심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 얼굴에 가로등 빛이 번갈아 비쳤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차 안에는 말소리가 없었어요.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 들렸죠. 회장은 백미러로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가끔 떨렸지만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다시 전방으로 돌렸어요. 한참을 달린 뒤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며 차가 멈췄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없어요.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죠. 부르는 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서하라고 부르긴 했어요. 누가 그렇게 불렀습니까? 고아원에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다시 창밖을 봤죠. 도시를 벗어나자 가로등이 드물어졌습니다. 어둠이 차창에 바짝 붙었어요. 바람 소리가 커졌고 바다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죠.
회장이 핸들을 꺾어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차가 덜컹거렸고 아이 몸이 좌석에서 튕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저 손으로 좌석을 붙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별장이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정도 크기였죠.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정원도 손질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관리가 오래 안 된 게 한눈에 보였어요. 회장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멎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내리죠. 회장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도 뒤따라 내렸어요.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회장이 현관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고리가 녹슬어 있었어요. 열쇠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어요. 가구는 오래됐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회장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죠. 아이는 입구에 서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앉으세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의자를 끌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죠.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찾았어요.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싱크대 위 선반에 생수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은 컵에 물을 따라 아이 앞에 놓았죠. 아이는 컵을 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으로 컵을 잡았어요.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물을 한 모금 마셨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아이 맞은편 바닥에 앉았습니다. 양복 바지가 구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돈을 원해서 한 말은 아니겠죠.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어요. 돈이면 다른 얼굴을 골랐어요. 그럼 왜 나였죠? 아이는 잠시 입술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바닥을 긁었어요. 나무 마루의 작은 틈을 따라 손톱이 움직였습니다. 옆에 있으면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죽어요. 그 선은 회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선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왜 보이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앉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담요를 꺼내 아이 옆에 두었어요. 아이는 담요를 보다가 천천히 몸에 둘렀습니다. 자야 할 시간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2층에 방이 있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래요? 회장은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누웠어요.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죠. 회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둘만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 숨소리가 조금씩 깊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몸을 뒤척였고 손이 담요를 움켜쥐곤 했죠.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회장 휴대전화였습니다. 진동이 소파를 타고 울렸죠.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회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 측근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고 지점은 별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근처에서 회장은 전화를 든 채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언제 깬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보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맞죠? 아이가 말했습니다. 담요 속에서 손을 꺼내 창문을 가리켰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회장의 손이 떨렸죠. 아이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담요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창밖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변해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달라 보였죠. 무언가 시작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고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 빛 속에서 눈을 떴어요. 담요를 개지도 않은 채 씻지도 않은 채로 일어나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파고 들어왔죠. 마당은 오래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잡초가 돌 사이로 자라나 있었고 나무 울타리는 군데군데 썩어서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아이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맨발이었죠.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와 마른 풀이 박혔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며 바위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튀어 올랐어요. 아이는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지만 치우지 않았고 그저 바다만 응시하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회장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고 셔츠만 입은 모습이었어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인지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소매를 천천히 걷어올리며 아이 옆에 섰죠.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어제 말한 선 언제부터 본 겁니까?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다그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묻는 말투였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조약돌을 발로 밀었습니다. 돌이 마른 풀 사이를 굴러가다 멈췄고 아이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15살 때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바람에 거의 묻힐 뻔했지만 회장은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말하듯이 천천히 마치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듯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있었어요. 후원금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아이가 조약돌을 다시 발로 밀었습니다. 돌이 조금 더 멀리 굴러갔어요. 그날 아침에 얼굴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웃음 같지 않았거든요. 뭐랄까, 다 정리된 얼굴이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바람에 흔들렸고
해진 패딩이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 보인다고만 생각했어요. 원장님이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점심때 봐도 똑같았고 저녁 때도 똑같았어요. 밥 먹을 때도 애들한테 말할 때도 계속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이미 끝난 사람 같았어요. 아이 손이 무릎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꼈고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드러났어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원장이. 회장의 숨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그저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사고라고 했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새벽에 혼자 2층 갔다가 미끄러졌대요.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파도가 바위에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돈도 같이 없어졌어요. 후원금 전부요. 원장 통장에서 전날 밤에 다 빠져나갔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파도가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물보라가 바위를 넘어 날아왔고 아이 발까지 닿았어요. 차가웠을 텐데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고아원에. 애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봤죠. 원장이 평소랑 다른 거 없었냐고, 이상한 행동 안 했냐고. 나는 말 안 했어요.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았거든요. 얼굴에 선이 보였다고 하면 미친애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춰서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말했어요. 그 뒤로요? 아이는 깍지 낀 손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송금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래 씻지 못한 흔적이었죠. 사람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모른 척하면 꼭 일이 났어요. 안 봤던 척하면 나중에 누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회장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셔츠를 스쳐 지나가며 천이 펄럭이는 소리를 냈지만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 속으로 파고들었고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절박했습니다. 고아원 애들 중에 하나 있었어요. 입양 가기로 한 애였죠. 다들 축하해줬어요. 그 애도 엄청 좋아했고요. 아이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입양 오기로 한 아저씨 얼굴을 봤는데 이상했어요. 원장 죽기 전날이랑 똑같은 선이 보였어요. 눈 밑에서 턱까지 검은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것처럼. 회장이 물었습니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주먹을 쥔 채로 서 있었죠.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뒤에 그 아저씨가 음주운전하다 사고 났대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중앙선 넘어서 트럭이랑 부딪혔대요. 아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애도, 그 애도 죽었어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어요. 아이는 눈을 감았고 주먹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 말했었어요. 가지 말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근데 그 애가 나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질투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입양 가는데 나는 못 가니까 질투해서 그런다고.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마른 눈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게 길 가다가도 보이고 밥 먹을 때도 보이고 사람만 보면 그게 먼저 보였어요. 얼굴이 아니라 그 선이.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 옆에 서서 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했어요. 고아원도 나왔고 사람도 피했어요. 폐가 같은 데서 잤어요.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공원 화장실에서 씻고 사람만 안 보면 됐거든요. 회장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의 시선이 천천히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어요. 회장님 옆에서 똑같은 선을 봤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잡초들이 한쪽으로 우르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아이의 옷자락이 세차게 펄럭였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가렸지만 아이는 그대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안 볼 생각이었어요. 또 미친 애 취급받을 거고 또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근데 못 봤던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얼굴이 계속 보였거든요. 눈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밤에도 꿈에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재킷을 벗었어요. 팔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온 재킷을 들어 아이 어깨에 걸쳐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가 떨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재킷을 밀어냈어요.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거라서. 회장은 손을 멈춘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재킷을 든 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다시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팔에 걸쳤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회장이 아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들지도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올라 햇살이 강해졌고 바다 표면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고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왔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 이번엔 회장이 손을 뻗지 않았죠. 그저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요트 사고 소식은 새벽 뉴스로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은 식탁 앞에 앉아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아나운서가 침착한 목소리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었고 화면은 잔잔한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도 거의 없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사고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죠. 헬기에서 찍은 듯한 항공 영상이 이어졌고 요트 한 척이 뒤집혀 있는 모습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회장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뒤집힌 요트, 맑은 하늘, 잔잔한 바다, 그리고 자막이 흘러갔죠. 재벌가 장남어 씨 요트 사고로 중상. 아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을 보지 않고 회장의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어젯밤부터 바뀌었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봤죠. 아이는 여전히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가 말입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았어요.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드님 얼굴에서요. 아이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 선이 없어졌어요. 회장은 손에 쥔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이 나무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달그락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울렸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계속 바라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안도와 의심,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럼 이제 괜찮다는 겁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드러내지 않던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이는 입술을 다시 한번 깨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이의 손이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옮겨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죠. 어디로 옮겨갔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응시하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돌렸어요. 현관 쪽을 봤습니다. 회장도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죠. 잠시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고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걸음걸이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죠. 실례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어요.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아이는 비서를 봤습니다. 하지만 오래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빠르게 돌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숨소리가 빨라졌죠. 회장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반응을, 갑자기 변한 태도를 모두 봤어요. 그리고 비서를 다시 봤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이에요. 아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바닥을 보면서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회장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비서를 향해 말했어요. 장남 상태 확인해 보시죠.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 감춘 손이요.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손한 자세였어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골절상과 타박상이 심해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옮겨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시죠. 병원도 가지 않겠습니다. 비서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병원에 안 가십니까? 오늘은 회장실에서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가 등을 보이고 있을 때였어요.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도 아이를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그날 오후 회장은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복도 끝 소파에 앉아 있었고 회장은 혼자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책상 위를 보다가 다시 창밖을 봤죠.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벽장으로 걸어갔어요.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함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손잡이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서류함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자물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작은 열쇠였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발해 있었죠.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서류함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10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회장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죠. 노랗게 바랜 신문이었습니다. 그룹 이름이 크게 박혀 있었고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횡령, 배임, 비자금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장은 그것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만 울렸죠.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옮겨간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죠. 하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비서는 회장실을 오가며 평소보다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불필요한 시선은 철저히 피했어요. 서류를 전달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보고를 할 때도 간결하게 요점만 말하고는 곧바로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비서가 책상에 서류를 놓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평소보다 회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 것도 모두 눈에 들어왔죠. 아이는 회장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소파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스치듯 보고 있었어요.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선을 주고 금방 돌렸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봤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아무도 말 걸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데려온 아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경호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경호원이 건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경호원을 봤어요. 잠깐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컵을 받았죠. 고마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원이 소파 옆에 섰습니다. 복도를 지키는 자세였지만 가끔 아이를 보곤 했어요. 여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컵을 들여다보면서 물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경호원이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었어요. 무서운 데도 아닌데요. 여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경호원을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서운 건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경호원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장난이나 농담 같지 않았어요. 경호원은 더 묻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시선을 복도에 고정시켰죠.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복도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고 사람들 발걸음이 바빠졌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회장실에서 나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코트를 팔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비서도 아이를 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이 마주쳤죠. 비서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빠르게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아이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비서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회장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회장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선 버튼을 눌렀어요. 비서실로 연결됐습니다. 아직 있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 일정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어요. 그럼 잠깐 올라오시죠. 금고 비밀번호 바꿀 생각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부러 무심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오래된 번호라서요. 바꿀 때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이를 봤어요. 아이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 쪽으로 나갈 준비를 했죠. 나가 있겠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소파가 있는 복도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죠. 잠시 뒤 비서가 올라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두 번 났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침착했어요. 표정도 걸음걸이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회장 앞에 섰죠. 금고 비밀번호 말씀이십니까? 네. 기록해 두시죠. 회장이 새 번호를 말했습니다. 비서는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는 다 적고 나서 수첩을 덮었죠.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려 했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참, 10년 전 서류들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서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어요. 무슨 서류 말씀이십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횡령건 관련 서류들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회장이 책상 위 서류함을 가리켰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서류함이었어요. 비서는 그것을 봤습니다. 시선이 서류함에 머물렀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였죠. 주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등을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동작이었죠. 필요하시면 내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할 생각입니다.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거절의 의미였어요. 비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아이가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회장실 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비서의 손으로 향했어요. 주머니에 넣은 손, 그 손등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었어요.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비서가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요. 아이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비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비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를 봤어요. 아이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비서가 사라졌죠.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빠르게 회장실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죠. 회장님, 아이가 낮게 불렀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어요. 조금만 더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회장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회장은 회장실에 남아 있었고 아이는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담요를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으로 누워 눈을 감았죠. 회장은 가끔 문을 열고 복도를 봤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회장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 크게 들렸죠.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무팀장이었어요.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회장님 명의 계좌 중 하나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회장의 손이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소액입니다. 2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로가 이상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적 중입니다. 다만 해외 계좌를 경유한 것 같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계속 추적하시죠. 보고는 저한테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죠.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아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웅크린 채로요. 회장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서아.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잠에서 깨듯이요. 회장을 봤어요. 이제입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을요.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도망칠 준비부터 해요. 저 얼굴은.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렸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장남이 병실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회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의식이 돌아왔다는 말과 함께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요. 아침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회장의 얼굴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회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고 회장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신호등, 건물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 얹어져 있었고 가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불규칙하게 긴장한 듯이요. 아이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별장에 남아 있었어요. 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이도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 얼굴을 마주치는 건 아이에게도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선이 보이는 순간 무언가가 틀어질 수 있었고 그건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내렸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고 층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 혼자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어요. 긴 복도였습니다. 양쪽으로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특실이었어요. 회장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병실 문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무거워졌죠. 그리고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회장을 보고 일어섰어요. 단정한 자세였습니다. 평소처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비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서를 봤습니다. 비서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요.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상했죠. 장남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비서의 얼굴에는 걱정도 안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하기만 했어요. 회장의 시선이 비서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몸 앞에서 공손히 모여 있었어요. 손등이 보였습니다. 붉은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며칠 전 회의장에서 봤던 그 자국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병실 문을 보지 않고 비서를 보면서 물었어요. 별장에 있습니다. 비서가 즉답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죠.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 손잡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회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냈죠.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별장 경호원이 보낸 것이었어요. 회장이 별장에 배치한 경호원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은 메시지를 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아이가 전한 말이었죠. 지금이에요. 그 사람 이미 도망칠 생각이에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병실 문이 아니라 복도 쪽으로요. 병원은 나중에 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랐습니다. 결단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비서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눈동자가 움직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비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단호하게 날카롭게요. 차 준비하세요. 별장으로 갑니다. 비서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 자세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뻣뻣했어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회장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로비로 내려갔죠.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도 뒤따라왔어요. 운전석 옆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을 벗어나 도로로 나갔어요.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풍경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백미러로 비서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앞만 보고 있었죠.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긴장이 흘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긴장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죠. 파도가 일었다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별장으로 가는 길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모든 게 거기서 결판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고 먼지가 일었죠. 별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건물이 언덕 위에 서 있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회장이 먼저 내렸어요. 비서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별장을 향해 걸었죠. 하지만 같이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앞서고 비서는 뒤따랐어요. 거리가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들어섰을 때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아이가 보였거든요.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어요.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런데 발이 맨발이었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그냥 서 있었죠.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봤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회장을 보면서 하지만 무언가 더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으로 말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말했죠. 지금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사고 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의심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아이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서가 서 있었죠. 마당 입구에 차 옆에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아이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삭이듯이 하지만 단호하게요. 그럼 여기서 끝냅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별장 주변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나타났어요. 마당 곳곳에서, 별장 그늘에서, 차 뒤에서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비서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죠.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막혔죠.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요. 사방이 막힌 채로 갈 곳 없이 서 있었습니다. 별장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멎은 것 같았어요. 차 문 닫히는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심지어 숨소리까지 다 사라진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둘러싼 가운데 비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죠. 손은 여전히 주머니 안에 있었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무게를 실어서요. 발소리가 마른 땅을 밟으며 작게 울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여기까지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마당 구석구석까지 들릴 만큼 분명했습니다.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보지 않았죠.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요. 아이도 비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맨발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발끝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돌이 조금씩 움직였고 작은 자국을 남기며 굴러갔죠.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비서의 양쪽에 섰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손을 뻗어 비서의 팔을 잡았죠. 비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빼고 그대로 잡히게 내버려뒀어요. 다른 경호원이 반대쪽 팔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비서의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천천히 마지못한 듯이요. 손등이 햇빛 아래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며칠 전보다 더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상처 같기도 했고 멍 같기도 한 그 자국이 손등 전체에 퍼져 있었죠.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땅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그 숨 속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떨림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수갑을 꺼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소리였죠. 비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양쪽 손목에 차례로 채워졌습니다. 비서는 마지막까지 회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회장은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제지하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다만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서를 보지 않았거든요. 시선은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요. 아이의 손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이었어요. 굳게 말려있던 손가락이 하나씩 천천히 펴졌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대로 펴지면서 손바닥이 드러났죠. 송금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톱 자국이 살 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느리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이요. 회장을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회장은 그 눈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바닥으로 자신의 맨발로요. 차가운 땅 위에 서 있는 발이요. 끝났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끝났다는 것,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 모든 의미가 담긴 두 글자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요. 천천히 무겁게요.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고맙다는 것까지요. 경호원들이 비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차 쪽으로요. 비서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죠. 차 문이 열렸고 비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벗어나 길로 나갔죠.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과 아이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바람이 불었고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별장에 불이 켜졌어요. 거실 창문으로 노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있었죠. 평소처럼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통이었어요. 경찰서에서, 회사에서, 병원에서요. 회장은 모두 받았습니다. 짧게 대답했고 필요한 지시만 내렸어요. 비서는 체포됐다는 것,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 10년 전 사건 기록이 다시 열렸다는 것. 전화 너머로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서류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로, 팩스로요. 10년 전 자료들이었어요. 회장은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쌓아뒀습니다. 한 장도 펼쳐보지 않았어요. 그냥 쌓아만 뒀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뭘 원합니까?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펴진 손바닥을요. 송금을 따라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원하던 건 하나였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뭡니까? 아이는 손바닥을 접었다 폈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요. 접으면 송금이 사라지고 펴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는 말했어요. 더는 안 보이는 거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는 안 보이는 것. 무엇이 안 보이는 걸까요? 선이요? 사람들 얼굴에 그어진 그 선이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요? 회장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죠. 회장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요. 평범한 삶이었어요. 선이 보이지 않는, 죽음을 예견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평범한 삶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밤은 깊어갔고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밝게 물들였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회장은 잠에서 깼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잠들었던 것 같았어요. 목이 뻐근했고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눈을 뜨자 익숙한 거실 천장이 보였죠. 일어나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이가 자고 있던 자리를 봤어요. 바닥이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누워 있어야 할 자리였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요만 놓여 있었어요. 네모나게 접혀서 정성스럽게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아이가 있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담요를 내려다봤죠.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반듯했어요. 아이가 직접 깨서 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의 흔적을 찾았어요. 신발이 있어야 할 현관, 가방을 두었던 구석, 컵을 놓았던 테이블,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올라갔어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아이가 머물렀을 방을 열었죠. 문고리를 돌리자 문이 열렸고 침대가 보였습니다. 시트는 반듯했어요. 베개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역시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회장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죠. 아이가 이 창문을 통해 바다를 봤을까요? 밤에 혼자서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이 있었죠. 회장은 수도꼭지를 틀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때렸고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천천히 자세히요. 자신의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쳐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가가 처져 있었어요.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를 고쳐 매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바라봤죠. 이마와 눈 사이를 봤습니다. 선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선이었어요.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했던 그 선이었죠. 검은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색의 선이 이마에서 눈 밑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그 선을 만져보려 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착각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얼굴에 닿기 직전 멈췄어요.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오래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세면대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힘을 주어 움켜쥐었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세면대를 붙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쁘고 무거운 숨소리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선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걸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어요. 셔츠 단추를 채우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재킷을 걸쳤죠. 평소처럼 익숙한 동작으로요. 거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회사 본관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고 마이크가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연속으로 쉴 새 없이요. 회장은 눈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었죠. 기자들 사이를 지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은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비서 김정훈의 범죄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10년 전 횡령 사건에 그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은폐했고 관련자를 협박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요. 회장은 하나씩 답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장남이 병원에서 퇴원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장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 문 앞까지 갔죠.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의 목소리, 간호사의 목소리요. 회장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간호사에게 건넸죠. 환자분께 전해주시겠습니까? 간호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병실 안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남의 목소리였어요. 회장을 부르는 소리였죠. 하지만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계속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다가 그 색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었죠.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끊임없이요.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수평선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왔죠. 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떠올리면 아플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아이가 했던 말을 생각했어요. 마당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을요. 더는 안 보이는 거요. 그게 아이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삶이요. 선이 보이지 않는, 죽음을 예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죠. 회장은 그걸 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리로 알 수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다를 향해서요. 깊게, 오래요. 누가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 동작은 분명했습니다. 감사였는지 사과였는지 아니면 작별 인사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회장의 옷자락이 펄럭였어요. 하지만 허리를 굽힌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별은 더 많아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끝없이 이어졌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